첫 번째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에요. 뭔가 아까 좀 전에 나온 데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옆에서 아우 그것도 못하냐, 뭐 옳게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하면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딱 일주일만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해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면 들어줄 수 있다고. 옆에서 보기에는 쉬워 보여요. 그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가족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뭔가 이상을 발견한다. 그럼 조기 진단. 빨리 전문가한테 모시고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고 빨리 치료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족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당부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핵심 증상과 동반 주변 증상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비전문가한테는 그건 쉽지 않아요. 아, 이게 주변 증상이다. 근데 그걸 왜 구분을 해야 되느냐?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가지고 괜히 끌어안고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증상을 구분을 하고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 이 먼저 밑에 있는 선, 이 세로축은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인지 기능이나 일상생활하는 기능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느냐 기능을 보고요. 가로축은 시간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치매라는 병이 발병을 하면 계속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 가겠죠. 결국에는 뭐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망의 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수준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일상 기능이 좀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질 테고 그때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겠죠. 치매라고. 이 그래프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거기서 가져온 건데 좀 조기에 이런 치료를 이 시점에서 발견을 해서 예방과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그래프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만큼은 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일상생활을 못하는구나 라고 진단 내리는 시점이 이 그래프는 이때 시작이 되는데 이 그래프는 이때 시작이 되는 거죠. 요만큼의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슬라이드는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지 증상이라고 하는 기억력, 뭐 계산하는 거, 이해하는 거, 판단하는 거, 뭐 속담, 뭐 어떤 추상적인 거를 판단하는 이런 기능들이 핵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치매라고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보면 우리 가족분들과 환자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런 핵심 증상 인지 기능 때문은 물론 이것도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은 동반 질환들을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반 증상은 심리적, 행동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동반 증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BPSD, 뭐 한글이 아직 마땅치 않아서 그냥 BPSD라고 그냥 약어로 씁니다. 보세요. 우울해한다든가 가끔은 헛소리를 한다. 식사하고 그 며느리가 밥을 안 줬어. 그래서 막 오해를 하시고 그럼 가족들이 서로 오해하면서 상처받고 그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밤에 헛것을 보세요. 헛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배회를 하고 돌아다니고 가끔은 이제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행동들이 치매의 동반이 되는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게 치매 핵심 증상이구나. 이건 치매니까 어쩔 수가 없어. 포기를 하고 이거 참다가 쉽게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엄밀히 얘기해서 치매라고 하는 핵심 증상의 인지 증상은 아까처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떤 의학적인 아직 현대의 기술로는 치매의 핵심 증상 이 부분을 우리가 치료하는 건 어려워요. 반대로 동반되는 이런 동반 증상들은 원인을 빨리 찾아서 교정을 해주고 치료를 하게 되면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치매는 유전이 되지 않나요? 해외에 보면 유전자 검사도 한다고 하는데요 라는 질문이 왔네요. 먼저 그
그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면 학교 때 배웠던 빨간색 꽃이 자녀 때에 빨간색 꽃이 몇이 되고 하얀색 꽃이 그 자녀 때 하얀색 꽃이 몇이 되냐라는 그 유전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멘델이 주장했다고 해서 멘델 유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질환들은 몇 안 됩니다. 정말 뭐 혈우병이라든가 생맹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병 이외에는 그런 멘델 유전 질환은 거의 없어요. 반대로 유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 이거는 부모가 당뇨라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당뇨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들을 찾아보면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 당뇨가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지요. 그런 유전성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라는 것이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기 때문에 치매가 걸렸다고 이것이 다 유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치매의 그런 유전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치매의 한 타입은 우리가 아포 유전자라고 하는 그 유전자의 유전자형을 따라서 특정 아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늘어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아포 유전자 이상은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견되지가 않아요.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외국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임상에서 아포 유전자가 발견된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의심해서 하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아포 유전자를 흔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비보험이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유전자의 치매의 특별한 아형을 제외하고는 치매 자체가 유전된다, 멘델 유전성 질환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주 같은 경우에는 치매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치매 아형 중에는 알코올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헤비 드링커, 아주 즐기시는 분의 경우긴 하지만 그런 즉슨 소량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담배 같은 경우도 그 담배가 혈관을 좀 많이 망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의 손상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그런 뇌세포의 파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갑을 피셨냐, 10년을 피셨냐 이런 양이 또 직접적으로 연관을 끼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계산 공식까지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로서 영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세에 계신 분이 네네네. 지금은 정상이나 위험 인자가 많은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이제 심한 두통, 그리고 이제 대사증후군, 그리고 깃볼 세로주름, 그리고 유전, 짜증, 무기력 증상, 스트레스 극심, 불면증, 식욕 부진, 한쪽 귀 난청, 검진 결과 뇌석회화 진행 중.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 38세 쉽지 않은 사례인데요. 정말 흔하진 않은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몇몇 증상 중에 일부는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증상들과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뇌석회화 같은 경우는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데 뇌석회화를 진단을 받으셨다면 좀 이렇게 뇌전증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뇌신경 질환이 같이 있는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석회화는 그런 다른 신경 질환에 의한 결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원인 질환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건 당뇨하고 고혈압입니다. 유병률이 제일 높다 보니까
아까 대사증후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대사증후군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걸 열심히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지금 30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관리를 하면 아까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린 그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부분들 뇌석회화가 생겼다. 그 수술해서 그걸 긁어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실 지금 현재 의학으로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지요. 하지만 대사증후군이 있다. 체중 관리하고 음식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체중 혈압과 당뇨에 대한 체크를 하면서 치료를 열심히 한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불면증이 있다. 물론 이제 약물로도 치료를 많이 하지만 불면증은 또 생활 습관, 수면 습관, 자세 그리고 일상 생활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을 쓰지 않고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일상 생활도 개선이 되고. 근데 그거는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양치하고 자야지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아이한테 습관을 익히려면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젊어서부터 그런 습관과 건강 관리 해나간다고 그러면은 아주 예후를 많이 좋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치매 악화에 문제되는 약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질병이 있어서 약을 많이 먹고 오랫동안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많이 복용을 하면 치매 걸릴 확률이 있는지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참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 약은 치매랑 연관이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약물 자체가 뭐 수십만 가지고 계열로 나눠도 수만 가지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 약들이 다 좋다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두 가지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관리를 하고 꾸준히 먹어야 되는 약 혹은 또 다른 분류는 가끔 먹고 계속 먹으면 안 되는 약 이해되시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쳤다. 어디가 뭐 상처가 나서 염증이 나고 뭐 고름이 나고 그럼 우리가 항생제를 먹지요. 그럼 항생제를 한 달, 두 달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으면 빨리 끊어줘야 되는 약인 거죠. 예, 감기약도 마찬가지고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에 꾸준히 병을 관리해줘야 되는 병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계속 혈당이 높은 것이 후유증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혈압이 높은 것이 합병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계속 높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은 한 번, 두 번 먹고 끊으면 안 되는 약이에요. 계속 1년, 10년, 20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이 더 안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 쪽은 안전하게 만들겠죠. 10년, 20년 먹어야 되는 약이니까. 대신에 전자의 약은 빨리 먹고 끊어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약의 독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흔하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통제와 수면제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거든요. 요통, 완선 무릎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 아이고 척추관 협착증이다, 뭐 디스크다 해가지고 진통제를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통제는 뭡니까? 통증의 원인인 척수관을 넓혀주고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해 줍니까? 그게 아니죠. 그 병은 그냥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신경을 차단시키거나 마비시켜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럼 통증이 안 느껴지면 더 많이 쓰겠죠. 그럼 더 많이 망가지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신경을 마비시킨다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신경을 못 느끼게 해주는 게 진통제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과연 진통제가 치매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짧고 단기간 적은 용량만 드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싫어해요. 아파 죽겠는데 자꾸 약 줄이라고 그러다. 자꾸 설득을 하지요.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좀 드시다가 좀 견딜만 하고 안 아프면 안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러다 보면 그럼 혈압약도 줄이고 당뇨약도 줄이고 이거는 안 드시면 안 되는 약입니다.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해드리는 거죠. 수면제가 또 한 가지 또 만성적으로 남용하기 좋은 약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이란 게 뭡니까? 우리 의식을 차단해서 목록강에 만드는 게 수면제예요. 그렇다면 수면제가 인지 기능을 촉진시킬까요? 저하시킬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흔하게 진통제와 수면제를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동반 주변 증상 주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치료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를 막 1년, 2년은 기본이고 10년, 20년 드신 분들을 끊자고 설득을 하는 건 그 임상 현장의 의사로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약들 이 자리에서 좀 미리 말씀드리고 좋은 질문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만이라도 조심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